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깐 고민했었는데요. 발견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어떤 얘기인가요? 팔 소매를 이렇게 딱 걷었어. 더워가지고. 네. 아 벌써? 네. 오늘 아침 그렇게 아직까지는 더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기분이 덥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거 우리 이렇게 탁 걷잖아요 이거. 네. 그때 나는 많이 걷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걷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들면 소매를 걷지 않는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옛날에 내가 걷었을 때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고. 그럼 젊었을 때는 왜 걷고 지금은 왜 안 걷으시나요? 글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열정이 있을 때, 정열이 남아있을 때 그때 네.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 이제는 너무 시들해져 가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더워서 걷었습니다. 열정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조금 더웠습니다. 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 거죠?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더위를 타는. 오늘 김민하 평론가 어느 정도 더위를 타는지 한번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보여주십시오. 어떤 기사 때문에 저희가 동아일보를 보여드렸나 생각하실 텐데요. 대북 확성기 재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 검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한 풍선 내려오면서 그때 뭐 쓰레기를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면서 그 풍선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면 그 오물이 떨어지면서 차에도 저렇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걸 같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 검토 여기까지 지금 정부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요. 대북 확성기 꺼내자 북 쓰레기 살포 중단. 톤이 좀 다르죠. 우리 정부의 대처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일보가 일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선일보는 저게 뭐냐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에 대한 언급. 어제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이 쓰레기 살포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려고 하니까 북한이 왠지 이렇게 주춤하면서 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측면. 그런 걸 좀 더 강조해가지고 일면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요. 저렇게 대북 확성기 배제안에 해 정부 오물풍선 맞대응 이렇게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 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뉘앙스로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북 확성기를 이제 방송을 재개한다라는 거를 못 박지는 않았어요. 일단 한겨레 제목에서는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제목에서는 일단 그런 것이고 이게 맞대응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그 수준에서 강조한 거여서 이게 뉘앙스가 좀 더 앞으로 가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을 그냥 드라이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뭐 그런 뉘앙스가 강한 것이죠.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고 또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네. 뭔가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 단계로까지 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쩌면은 서로 간의 맞대응 카드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우리한테 살포하는데 그걸 표현해 자려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똑같이 풍선에다가 쓰레기 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야. 사실 굉장히 유치한 논리이긴 한데 그런 식의 논리로 사실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맞대응을 할 것이냐 이 카드에 따라서 남북 긴장 관계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만약에 맞대응 카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단계까지 상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 그거 안 하고 준비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다른 신문들도 다 보도했는데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에 브리핑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하고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다. 라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거기 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앞서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이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북한이 어제 밤 담화에서 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에 대해서 발생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또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거든요. 일종의 북한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상응 조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게 그냥 오늘부터 재개하자 이렇게 하면 재개가 가능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네. 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른바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거를 안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자제하자라고 하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판문점 선언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인데 이 9.19 남북 군사합의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한테만 뭔가 불리한 어떤 군사합의다. 이거는 무효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래서 오늘 신문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의 어떤 합의의 무효화나 이런 거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가 남북 합의 무효화를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됐고 9.19 군사합의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무효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정부 관계자는 9.19 합의 중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 일부 조항을 무효로 할지 전체를 무효로 할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신문들도 말씀드렸지만 네.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은 9.19 어쨌든 이 군사합의의 내용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확성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어디까지 풀 거냐는 정부의 지금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거냐에 달린 문제여서 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 9.19 군사합의를 정말 더 확 풀어서 앞으로 대북 압박에 군사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까지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이제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 당장 그냥 예를 들면 이동식 차량 동원해가지고 방송을 그냥 바로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북 확성기 설치부터 해놓고 추가적인 어떤 북한의 액션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송을 튼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이 갈등의 격화라든가 수준을 또 이제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19 군사합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무효화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사실 무효화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보면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성기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판문점 선언도 사실은 무효화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남북한의 일종의 안전장치 핀이 다 뽑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북한이 저렇게 풍선을 날려갖고 우리한테 이제 오물 투척을 하면 이게 뭐 어감이 이제 오물 뭐 이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여기에 이제
오물이 들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물이 아닌 걸 담아갖고 날려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실질적인 무기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물이라고 하지만 앞서도 사진으로 보셨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는 또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국민적인 불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뭔가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응의 방식이 지금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면 뭔가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군사적인 대응을 촉발시키는 방식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직전에 일단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D-Day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보다 즉각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확성기 방송을 하면 이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한 30km까지 북쪽에 북한 주민들까지 들을 수 있는 이게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소리가 30km가 전달이 된다는 게 사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게 되면 북한 전체 체제 자체가 사실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최전방 부대 그러니까 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영 중인데 지금 일단 먼저 가동하려고 하는 건 이동식을 가동하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팩트를 좀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제일 예민해했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될 경우에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경향신문 3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향신문 3면 대북방송 북의 가장 치명적 심리적 수단 군사 충돌 우려 높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현 자유로 못 막은 대북 전단 곧 다른 기사죠. 밑에 노란색 저희가 칠해놓은 거죠. 북우물풍선 불렀다. 이렇게 기사 2개를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경향신문 기사 내용 보면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사력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북 방송은 어쨌든 뭐 하다 안 하다 했습니다만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중단됐고 다시 확성기를 켠 게 11년 후인 2015년 8월에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 확성기를 향해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화기를 발사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걸 쏜 다음에 북한 제안에 따라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때 전격적으로 이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걸로 합의를 했던 거죠. 중단이 됐었던 건데 2016년 1월에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대북 확성기 다시 틀었다가 2018년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방송 중단했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던 것이 이제 6년 만에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락을 보면 북한이 이번에도 크게 반발할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건데 그래서 지난해 말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정부는 확성기 재개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었지만 지금 거의 이제는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평이고요. 지금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네. 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라고 이 기사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대북 전단을 얼마나 많이 보낸 거예요? 뭐 막지를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탈북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전단지를 보냈잖아요. 보낼 때 정부가 막아가지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뭐 기자회견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사안이 커져 보였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내버려뒀으면은 얼마를 보냈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계속 보내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응 조치로 지금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을 또 한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그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입법한 거에 대해서 네. 그 법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법 안으로 보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24조에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 매체물, 전광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도록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간 건데요.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9월 26일자로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효력이 사라졌어요. 헌재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법안에 전단 살포 금지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도 같이 금지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북 방송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무력화됐다고 무효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경향신문의 그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이게 애초에 사실은 그 처음 보냈을 때는 북한이 오물 이 풍선을 처음 보냈을 때는 일부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자제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국방부나 이쪽에서.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30일 통일부 관계자가 우리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그냥 주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오물 풍선 날려보내기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을 하면 내용물이 지상에 흩뿌려져서 회수가 더 어려워진다. 또 요격을 위해서 발사한 총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갈 경우에 군사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북한이 2014년 10월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서 그 총탄이 남측 부대에 떨어졌고 이에 남측은 북한 경계초소를 향해서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 오물풍선을 요격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어떤 시점에서 요격을 하든지 또 요격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막든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걸 막든지 자제 요청을 하든지 뭔가 액션을 보여줘서 북한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오물풍선 이거 날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어떤 대화 채널을 열든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어떤 정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가해 문제가 풀리는 건데 요격하는 것도 안 되고 대북 확성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 지적이 나오고 여기에 인용된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군사분계선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시기가 한정적이어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간 차원의 일을 정부와 군 차원으로 끌어올릴 경우에 긴장 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 안전담보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예상되는 북한의 영토 영해 분쟁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낼 때 우리가 대응을 뭔가 하리라는 시나리오를 없이 보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가 대응을 하겠죠. 우리가. 근데 대응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전 정권처럼 자제를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알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러면 뭔가 공세적인 대응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이 제목으로 좀 표현하는 것처럼 아 뜨거 대북 확성기 무서워
이러고 자제하는 거냐.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영토 영해 분쟁화라는 게 나올 거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기자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을 덮치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북한 접경 지역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확성기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더 압박할 추가 대응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가 거론된다. 민간 단체를 통할 수도 아니면 은밀하게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하는 유인물 외에 한국의 영상물이나 가요 등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북한 전역에 유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더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누가 한 얘기인지는 안 써 있지만 한국일보는 나온다. 그럼 이거를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은 이 정부의 어떤 로드맵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대북관을 어떻게 갖느냐는 건 보수층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이념적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마냥 힘없이 밀리는 것 같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다. 더 강강하게 나가야 됐다.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바닥으로 꺼진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TK 네.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갖고 고민을 하는데 맞아요. 이럴 때 반전 카드로 쓴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사실은. 북한에 어퍼컷 한번 날리자 이렇게 가면 지금 포 몇 방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오히려 우리 편을 결집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되고 우려가 된다. 아까 뭐 빠르면 내일부터 이동식 확성기 차량에서 대북 방송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대북 확성기 외에 또 다른 북한을 힘들게 할 만한 상응 조치를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했던 맥락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 보도랑 조립을 좀 해보면 네. 이건가 싶은 부분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거? 북한의 정부가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보내나 실어서 보내나?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 들을 수 있게 북한 주민들이 그냥 켜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디지털 매체까지 같이 넣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럴 것인가? 네. 의심. 달러도 막 넣어서. 달러 값도 비싼데. 달러도 막 원래 달러 넣고 그랬잖아요. 1달러짜리. 그렇죠. 달러도 막 넣어가지고 막 북한에다가 막 뿌려버리는 거야. 거의 6.25가 생각나네. 그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전단지를 얼마나 갖다 뿌렸는지 여기 무릎 있는 데까지 푹푹 발이 빠질 정도였다 그러잖아. 서로 간에. 일종의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지. 지금 남북한이 모두 심리전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고강도 도발까지 가게 되면 진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분쟁 지역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향신문 사설도 좀 보여주세요. 사설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오물풍선의 대북 확성기 논의 강대강 대치만 할 건가?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관계는 소통 단절에서 상호 중상 비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남북이 지금 상태를 이어가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될 수 있다. 가장 경계할 것은 서해상 군사 충돌 위험이다. 북한은 앞선 국방성 담화에서 남측 해군과 해경의 해상 국경 침범 행위를 거론하며 수상 또는 수중에서의 자유력 행사를 예고했다. 남측의 지난달 백령도 연평도 주민 어업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러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북한도 위험한 도발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뭐 우리가 지적한다고 말 들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대1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들이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설에도 나오지만 북한에서 당장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 백년도 영평도 이 주변 문제지 않습니까? 서해 문제란 말이죠. GPS 교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GPS 교란을 같이 왜 했겠습니까? 사실 싸우자는 거거든요, 북한은. 아니면 어선 하나가 GPS 교란 때문에 넘어가서 북한으로 그러면은 그게 촉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지금 뭔가를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잘하잖아, 벼랑끝 전술. 그렇죠. 뭔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외교 관계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요즘에 조성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가 갈등이 뭔가 촉발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갈등을 원해? 그러면 당연히 또 맞장구 쳐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저쪽이 갈등을 원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른 수단을 꺼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가. 뭐가 북한하고 제대로 대결하는 것이고 뭐가 사실은 포장기는 북한하고 대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것이냐. 지금 그것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어떤 기로이다라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네요.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간의 관계는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대치 국면으로 자꾸 가는데 한일 간의 관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한일 군함 군용기 마주치면 약속 주파수 소통 오해 막는다. 이런 건데요.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그거잖아요.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쪽 간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12월이죠.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 관계토 대왕과 일본 해상 초계기 간 갈등이 소통 문제로 서로에게 공격 의도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렇게 좀 동아일보는 쓰고 있는데 근데 뭐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사실은. 근데 뭐 서로 간에 공격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서로를 적대하는 뭔가의 군사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관계토 대왕함입니까? 함이 있고 그다음에 자위대 해상 초계기가 이렇게 그렇죠. 갔는데 초계기가 적어도 비행을 한 거야. 적어도 비행을 해서 그렇죠. 적어도 비행을 해서 그게 우리 함 입장에서는 적어도 비행은 상당한 위협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적어도 비행이 실제로 위협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계속해서 이러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원래 그렇게 적어도 비행을 하면 안 되도록 그렇죠.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일본 자위대 측에서 무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일본 측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한국 군함에서 사격용 레이더를 우리한테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했다는 얘기는 겨냥하려고 그렇죠. 미리 레이더를 그쪽으로 맞춰서 여차하면 쏘려고 했다.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으로 따지면 총을 겨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양측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랬는데 엊그제 저 얘기가 한미일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앞으로 정보도 잘 주고받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한일 간에 또 중요한 어떤 합의를 했는데 그 얘기인 거죠 이게. 네. 거기서 초계기 갈등이 뭔가 해소가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해군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 간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소통을 위해 큐스라고 하는 건데 해상 조시 신호 규칙. 요걸 이제 큐스라고 부른답니다. 소통을 위해 큐스의 무선 통신 계획 항목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됐다고 하는데요. 이 큐스는 각국 해군 함정 및 항공기가 해상에서 우연히 만날 경우 안전을 확보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2014년 합의한 국제 규칙이라고 합니다. 한일, 중국 등 25개국이 합의가 돼 있다,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큐스에는 해상 조우 시 사용 가능한 무선 통신 주파수 10여 개가 우선순위 없이 나열돼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리고 초계기 갈등 당시 해군과 해상 자위들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을 시도했지만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양측 모두 응답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돼 있는데요.
국방부 고위관 기자는 샹글리라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서 주파수 우선순위를 정한 만큼 비슷한 상황에서 소통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자세하게 해서요.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 큐스상으로 돼 있는 주파수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그 일종의 비상주파수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 초기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이 사용한 주파수하고 우리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뭐 혼선이 빚어지고 이러다가 결국 덜컥 일이 터졌으니 이번에는 한일 간에 큐스를 사용할 때 주파수 이거부터 딱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딱 조우하면 그 주파수 먼저부터 탁 트고 아 우리 공격할 의사 없어 아니면 여기 왜 왔니 왜 이렇게 낮게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해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는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서로 좀 오해를 했나 봐 이러고 봉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측의 군의 입장은 그런데 저쪽은 자위대고 우리는 군인데 네. 이 양측의 입장은 원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한 채 양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각각의 이 군과 자위대는 또 불만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기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상자위대 한 간부는 NHK에 한국 국방당국 간 교류가 재개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현장 자위대원에게 앙금이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자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봉합한 갈등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측에 다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게 맞는데 왜냐하면 사실관계에서 물러섬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일본 자위대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게 맞는데 우리는 그걸 일단 덮어주고 일본의 앞으로의 좋은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협력을 위해서 이 초계기 갈등은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한테는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왜 이렇게 또 관대하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닐 뻔도 했다. 근데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가 또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한겨레 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도넘은 일본 한국의 우길기 사용 문제 없다 확인 요구? 이게 뭔 말이에요? 요미우리가 뭐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샹그릴라 회담에서 그러니까 한일 군사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일본이 우길기 이제 우리 그냥 사용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초계기 갈등과 관련돼서 한일 협상 최종 국면에서 여기서 한일 협상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초계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일본 자위함기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해군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로 따지면 해군기. 거기는 해군이 없으니까 자위함기. 배에다가 다는 깃발인데 요 깃발이 제국 해군 깃발이어서 소위 말하는 우길기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찍하고 그렇죠. 비치는 것 같이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쭉쭉쭉 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달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모든 해군은 그렇게 해군기하고 뭐 이러면 식별할 수 있는 기를 앞뒤에 달고 다니게 돼 있어서 일본 자위함이 그걸 달고 다니는데 해상자위대가 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걸 어떤 해군과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거라면은 일본에 있는 자위함이 해상자위대가 그걸 달고 들어오니까 늘 논란이 되잖아요. 못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깃발 내리라고 하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작년 5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래서 일본 쪽이 자위함기 개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한국 쪽에 요구했다. 이렇게 요미우리가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쪽이 초계기 갈등 합의 보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와서 결국 일본 쪽이 합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보했다. 이런 게 요미우리 신문 보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겨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강한 반발을 예상을 하면서도 우길기 사용을 합의하자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최근 한일 관계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쟁점에 대해서 한국 여론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참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고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해 준 것도 영향을 줬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거론하며
함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한국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일본에선 정리가 됐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합의문에 문제가 그래, 없는 걸로 너네들이 합시다. 우리 뭐 늘 그렇게 관행이라며 그렇게 했잖아. 니네들이 얘기했잖아. 한국 국내 국민들이 반발하고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한국 군에서 아 그거는 원래 그런 그 상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너들이 합의해주면 좋잖아. 합의문에 넣어줘.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럼 우리 다른 거 합의 초기기 합의 없는 걸로 할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냥 국민 여론 눈치 보기 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것까지 합의했다가는 야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막 야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일본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북한한테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겠다. 이게 과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막 양쪽을 압박하고 중재하고 한일 군사협력 이 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거리감을 계속 도왔던 거잖아. 또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개인 캐릭터가 쏙 들어가니까 그냥 다 합의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책임 뭘 개코나 책임을 져. 하나도 책임 안 졌잖아. 지금 책임 못 지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민 설득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은 모순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거고 일본은 니네들이 우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다 줘. 해줘. 분명히 물컵에 물을 반을 그놈의 채우면 물컵 반 진짜 다 일본이 쏟아버렸어 이미. 일본이 반을 분명 채운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물컵에 반 채운 거를 마셔버린 다음에 더 따라봐 이러잖아요 지금 일본이. 좀 더 따라줘 뭐. 네? 그러네. 계속 따라줘라고 얘기하고 있네. 산토리 위스키는 없어?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 뭐 보수 쪽에서 볼 때 뭐 한일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리고 국민들도 다 관광도 다니는 시대에 누가 일본하고 싸우겠어. 그리고 그게 한일 아니잖아. 한일 관계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가 싸우겠냐고. 누가 뭐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 자존심 지켜가면서 실리를 좀 챙겨가면서 그리고 봉합되지 않은 역사에 있으면 그냥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잖아. 아 없었어. 아유 그거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됐는데 쩌잔하게 역사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이게 용납이 되냐고. 뭐 자기가 무슨 뭐냐 신이냐? 있는 역사도 다 없애주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러면서도 우리 해병대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일관된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도대체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한국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장관 질책 경로 안 되나? 야단쳐 윤 경로설 해명 오락가락.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겨레 신문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해가지고 종합 정리를 해준 기사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한겨레 신문 기사 나온 걸 그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을 질책했다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질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수색 지시를 했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사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장관한테 질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동문서다 멍뚱한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일종 의원이나 또 누구지? 그 TV조선 앵커였던 신동욱 앵커. 네. 아니 뭐 화내면 안 되냐고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통화로 검사실 사용한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하고 막 3차례나 통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또 말이 바뀌었어. 야단을 그렇죠. 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야단을 친 게 뭘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뭘 야단을 쳤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해병 그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아. 구체적인 어떤 혐의 내용이라든가 혐의자들을 이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그랬다는 것이다. 이게 뭐 사견임을 전제로 가는 게 단서가 붙어 있긴 하던데 이게 무슨 사견이냐. 이미 딱 정리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도저히 못 입장으로.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는 아까 한국일보 보도처럼 보도 제목처럼 분명히 처음에는 경로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경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런 내용으로 경로한 것 같은데 나는 이 해석의 대세가 되니까 부인할 수 없어지니까 경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됐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종섭 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게 또 내용이 되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직접 최혜병 문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경로설에 대해서는 또 요거는 요런 내용으로 야단친 거야. 애초에 얘기하고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아니 거짓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을 안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그때 찾은 거지. 그러니까 질책했다고 하는 얘기, 내가 잠깐 그때 착각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나중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경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쟤들이 오해한 거야. 내가 사실 장관한테 왜 이렇게 애꿎게 사병에 숨지게 만드냐고 해가지고 관리 책임을 물어서 질책한 거였어. 그랬더니 지들끼리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에 뭐 VIP가 경로했다고 지들끼리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이해해 사건이 벌어지길 전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문서답을 했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사실 어찌 보면 질책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막 통화하고 막 대통령실하고 뭐 국가안보실 다 통화한 게 싹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경로는 했을 수 있지. 대통령이 왜 경로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고 말이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군 수사기관의 뭔가의 결론이 뒤집힌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 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군사경찰직무법을 보면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나 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는 이는 각 군의 참모총장이다. 해병대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반적인 직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위임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필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7월 31일 이루어진 윤 대통령 지시와 같은 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건 3차례 전화 내용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 조사 역시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근데 검찰은 지난번에 대통령이나 뭐 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부 산하에 있잖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잖아. 검찰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해. 네, 대통령이 전화를 그다음에 해가지고 혐의자가 빠져.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 김성환 평론가는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 폭행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왜 하필은 폭행이냐. 그럼 뭘로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횡령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뭐 가져왔을까요? 명예훼손이라고 해줘. 명예훼손이요? 네. 그래. 뭐 노상 방뇨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명예훼손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명예훼손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여서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알았어요. 네, 명예훼손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가 뒤집혔다 내용이 그랬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했을까요? 뭐 난리 났겠지. 대통령 치받고 막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어떻게 했을까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지금 국민의힘 쪽에 패널 분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통치행위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국군 통수권자니까 국방부 장관까지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국방부 장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위치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군 통수권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게 다 말이에요. 하지. 그렇죠. 이걸 논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외국에 대해서 또는 특수하게 또 북한에 대해서 등등 법으로 의율하기가 어려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어떤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커버하는 논리인 것이지. 국내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거나 했을 때 그거를 통치행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었어야죠. 그러면. 비상계엄 발동해야지. 비상계엄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마음의 비상계엄. 마음대로. 마음으로 하는 비상계엄. 늘 자기 마음엔 비상계엄 그렇죠. 상태인 거야. 절차적으로는 된 적은 없지만. 하기야. 네.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날 항상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생각하면 뭐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 마음. 근데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요. 차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임성근 구학이다. 아무리 뭘 이리저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 사망사건 수사권이 없어서 야단을 쳤고 윤 대통령 관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주장은 안보실이 이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에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요청해 받은 것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수사권도 없는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수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조사라는 식의 궤변의 다름 아니다. 설사 수사단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에 직접 관여한 것은 수사단의 이첩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수사단의 최초 이첩대로라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로, 이종섭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첩 강행, 박 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 경찰에 이첩된 조사 결과의 회수와 재이첩을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 혐의는 사라졌다. 경찰에 최초 이첩된 조사 결과와 재이첩된 조사 결과의 주된 차이는 임 전 사단장 혐의의 적시 유무이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임 전 사단장 거치 문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이 임 전 사단장을 구제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관여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이제 대통령실이 왜 관여했는지 그 배경이 임성근 구학이었는지 로비나 비선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해병대 수사단 백보 양보해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또는 조사한 내용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억울하게 걸렸다. 경찰에서 혐의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 또 임성근이 정말 억울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검찰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기소할 사람만 기소해갖고 재판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단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임성근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임성근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로 했다면 그거 왜 그랬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인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달라지는 거는. 왜 누군가가 임성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누가 한 거냐? 로비를 한 거냐?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결국은. 달라지는 게. 왜 임성근을 너무 이뻐했나? 아니 뭐 사단장 하나가 뭐 투스타가 뭘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의심되죠. 왜지?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설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혐의자 8명이었잖아요. 6명 빼고 2명만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2명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조사야? 수사야? 뭐야? 아예 그럼 혐의자가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야지. 저 그러니까요. 논리대로라면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무슨 수사를 해? 그냥 경찰 바로 넘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군 빼라 넣으라. 그 두 사람한테 한 대통령의 거는 법과 원칙은 저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보지? 두 사람한테 한 거는 그래서 아까 사설 대목에 나오지만 두 사람한테 한 거는 조사고 임성근한테 한 거는 수사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논리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럽니다.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얘기하는데 그게 또 혹하면서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저 한겨레 신문 사설이 그래서 윤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여기까지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이요. 최상근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다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을까요? 없죠? 다 했던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의혹의 몸통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로설에 대해 동문서답을 한 뒤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 통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침묵에 비례해 국민의 분노는 커져간다. 자, 근데 동아일보 청강한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거는 꼭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랑 준비해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꼭 축하잔을 돌려야 했나? 요겁니다. 이게 뭘 비판하는지는 아시겠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제가 맥주 한 잔씩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기로 한 의원들한테 맥주를 억지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7테이블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맥주잔에 따라주기도 했고 맥주를. 그렇죠. 지금 그날이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저 훈련소에서 사병이 사실은 가혹행위지 군기훈련 받는다고 하면서 근육이 녹아내려서 사실은 사망을 했다. 근데 그 사병의 연기식이 있던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 통수권자 맞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쪽에 가지고 난 통수권자야 이런 소리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PI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있지 않았느냐. 경로 뭐 이런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PI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구성하는 요소에 경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술도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눈앞에 둔 프랑스 파리에서의 어떤 지난해 12월의 상황,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술 마셨다가 폭탄주 회식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10일에는 서울의 전통시장 방문해서 멍게를 보고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제정신이었다면 진작에 이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찬회장 테이블 위의 맥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전에 치웠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런 대목도 이제 아픈 대목입니다. 이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5월에 조사된 것을 보면은 꼴찌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인데 그래도 기시다보다 낫네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거기는 그래도 의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인기도 없고 힘도 없는 역대급 약체 집권 여당인데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간 오답노트에서 교훈을 찾고 또 찾아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판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고 외쳤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이 굉장히 큰 숫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과 반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똘똘과 단결고만 난무했다. 차라리 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기라도 한다. 그보다 더한 미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언제나 깨어날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몽이 뭘까요? 대통령 놀이? 대통령병?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 방어할 수 있다. 특검도 방어하고 거부권도 사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뭘 우리가 더 하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참 똘똘이라는 표현 자체도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똘똘. 똘똘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 요즘엔 뭐 뭉치자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아? 그렇죠. 똘똘. 똘똘 뭉치자 똘똘. 왜 자꾸 똘똘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 지적하는데요. 저 한국일보 일면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수사와 관련한 얘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지금 대검회의에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이번에 임명 새로 한 사람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 부장검사를 참석시키도록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인데 네. 부장검사도 불렀다 이 얘기인데 통상 주례보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 2시간을 넘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을 두고 일선 부장검사의 보고를 직접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 한국일보 평가를 하면서 보통은 네. 지검장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네. 또 주요 사건이라고 해도 일선 청의 차장검사 정도가 배석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부장검사 보고를 직접 총장이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쭉 이어지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근데 검찰 수사의 진도는 지금 대통령실 문턱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이 최재형 목사가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거나 그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라는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각종 선물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네. 이제 들으셔서 아실 텐데 결국 이걸 확인하려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은 조 과장과 접촉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조 과장이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요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 수사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 여사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수사가 장애물을 만난 모습이다. 하지만 총장이 이렇게 사건을 직접 챙기는 상황으로 볼 때 검찰 안팎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청탁금지법 조항이 적용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그 피의자라고 하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이제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도 더 커지는 거고. 근데 검찰은 아니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끝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6월이 됐는데 수사도 안 하고 말이야. 잘 안 되니까 총장이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잘 되면 불렀겠습니까? 부장검사를. 빨리 수사해. 그리고 실제로 수사 어디까지 됐어? 부장검사 직접 챙겨가지고 자기가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지검장까지 앉혀놓고. 지검장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너 못 믿겠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검찰 상황이 이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선물 그 자리에서 비서불러 포장지 뜯게 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비서라는 게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던 사람 2명.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같이 갔을 때 여성 4명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2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 여전히 데리고 가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옆자리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이 선물을 전달을 했는데 전달할 때의 상황을 자신이 메모를 적어서 서울의 소리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메모를 한겨레가 정확하게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걸 또 한겨레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A4 용지 6장짜리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이 문서에는 김 여사와의 만남 일시와 장소, 동석자, 만남 목적, 접견 절차, 주요 대화 내용 등이 기록이 돼 있고 동석자로 유아무개, 정아무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둘은 코바나 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 사적 수행 채용 논란이 일었던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재형 목사가 화장품 선물을 영부인 김건희에게 전달하자 김건희는 자신의 등지에 있는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정모모 비서를 불러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만지며 확인하더니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사오셨느냐. 한국이나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고르셨느냐. 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이게 뭐냐. 대통령실은 디올 가방의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샤넬 화장품은 포장지를 뜯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다라고 한겨레신문 해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날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와 제2부속실 설치, 남북통일, 북한 인권 문제, 조국, 유시민, 탁현민 등의 인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문서에 적었는데 김 여사가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는 부속실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다. 제2부속실은 아직도 없죠? 없죠. 아직도 없습니다. 만들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옆에 코바나 직원들 막 넣어놓고 하는 거 봐봐. 분명히 대통령은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건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관철이 됐는가? 김건희 여사 말이 관철이 된 거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 우유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임을 못 시켜서 이런 사태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문건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는 접견 목적에 대해서 일반 국정과 대북 정책을 조언하려는 차원에서의 접견이고 개인적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문건에 적었다라고 합니다. 알선 수재나 이런 걸 걸면 최재형 목사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디까지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검찰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문턱을 못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차상명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막는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은 이걸 어떻게 막아?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권에서. 이른바 김정숙 여사도 특검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다고요?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여사 단독 외교 아닌 특별 수행원 신분, 기내식 한 끼 4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라고 해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문체부하고 대한항공의 수의 계약에 따르면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 소요가 됐다. 연료비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고 하는데 36명이 4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끼 끼니당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비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리스크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김정숙 여사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가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이걸 중앙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막 얘기해요. 할 말 있으면. 물타기죠, 물타기. 물타기인데요. 첫째로 의혹이 있으면 특검법을 왜 발의합니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이미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두면 되죠.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가요? 왜 특검법을 발의합니까? 수사기관을 못 믿나요, 여당이? 첫째로 수사를 할 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면 윤 대통령의 기내식 식비부터 먼저 공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특검 대 특검, 영부인 특검 대 영부인 특검 구도 만들어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이 매우 뚜렷해 보이고 둘째로 이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 세부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여러 통으로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여러 항목에다 다 넣기 그러니까 어려우니 했을 수도 있고 뭐. 통으로 이게 뭐 6,200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기내식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이제 그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뭡니까 수행원 자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사 자격이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격이 이제 뭐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부인이라는 직책은 공식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무슨 직함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외교 관계에서. 그렇지. 지금 김건희 여사는 무슨 직함으로 그러면 외교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거를 한번은 그럼
동등하게 한번 따져봐야죠. 영부인이지. 근데 이제 요런 V0 아니 V0 자격이지. 이런 사절단에 갈 때 공식적으로 인도면 인도, 미국이면 미국 갈 때 무슨 내용을 적어서 보낼 거 아닙니까? 서류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런 자격이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 빨리 가.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빨리 가. 그러니까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부실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여당이 특검을 발의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국회에서 자기들이 다수당도 아닌데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게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잖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수사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딱 하나 남는 거는 영부인 특검 대 영부인 특검이라는 물타기 프레임 요거 하나만 남는다. 이것도 물타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뭐 이거 10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칼럼 보여주십시오. 책임 여사와 그의 부창보수 남편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뭐 책임 여사라는 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 3명을 얘기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얘기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 뭐 전해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물타기라서. 아니요, 잠깐 꺼졌습니다. 이거. 아니 이미 닦고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라 들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김 여사 1, 2, 3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요. 김건희 여사를 1이라고 하네요. V0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결국 이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일단 두 명을 끌어들여가지고 똑같이 김 여사 1, 2, 3 이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근데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걸 막 갖다가 해놨더라고.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왜 감싸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한 다음.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왜 이러며 문재인 대통령 굳이 왜 이랬느냐. 이런 다음에 김혜경 여사 뭐냐.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만 톡콕 집어가지고 만약에 칼럼 쓰면 난리 난다. 난리 나. 그러니까 요런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뭔가 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전 사람들 쓱 하고 갖다 놓아가지고 물타기 한 다음에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자기가 원래 얘기하고 싶고 지금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럼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다 권력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 그 배우자들까지 공직 무게와 책임보다는 권력의 달콤함에 먼저 빠진 탓이다. 절자 품격은 사라지고 욕망과 과시만 남은 정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썼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겠죠. 그렇겠지. 그렇게 믿어줍시다. 자, 저희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9시 38분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28분만 돼도 막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38분까지도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뭐 이런 심경으로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자제하는 겁니다. 이게 또. 네, 뒷시간이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급하게는 끝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도 안 서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네. 오늘은 38분, 39분 이제 다 돼서 한 9시 30분까지 저희가 끝내는 걸로 목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이 지켜보실 때도 지치실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그동안에 구독해 주셨던 것처럼 구독, 좋아요,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치죠. 김이나 평론가 바쁘다고 또 얘기하니까 또 글 써야 된다면서요. 먹고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